강동구 새마을 문고 엄마들이 읽어주는 동화책입니다. 지금부터 엄마들이 읽어주는 동화를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훈장님과 꿀단지. 어느 마을 서당에 한 훈장님이 살았어요. 훈장님은 늘 혼자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잠시 뒤 내려오고는 했어요. 아이들이 살짝 엿보았더니 훈장님은 다락방에 꿀단지를 감추어 두고 몰래 꿀을 먹고 있었어요. 하루는 한 아이가 훈장님에게 물었어요. 다락방에서 혼자 꿀을 드시는 거 맞지요? 그러자 훈장님은 시치미를 뚝 뗐어요. 꿀이라니, 그건 너희 같은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음식이란다. 어느 날 훈장님이 이웃 마을에 가자 한 아이가 다락방에 올라가 꿀단지를 꺼내왔어요. 아, 정말 꿀맛인데. 어디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나도 한번 너도 한번 찍어 먹다 보니 꿀단지의 꿀이 바닥나고 말았어요. 훈장님이 돌아오시면 혼이 날 게 분명했어요. 그때 꿀단지를 꺼낸 아이가 말했어요. 걱정 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고는 훈장님의 벼루를 방바닥에 힘껏 던졌어요. 아이고, 훈장님이 아끼고 아끼는 벼루가 그만 산산조각이 나버렸지 뭐예요. 그 아이는 깨진 벼루와 텅 빈 꿀단지를 앞에 놓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돌아온 훈장님은 자기가 아끼는 벼루가 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내 벼루가 깨지다니. 그러다가 다락방에 숨겨두었던 꿀단지가 빈 것을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훈장님의 질문에 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제가 실수로 훈장님의 벼루를 깼어요. 그래서 죽어서 용서를 받으려고 꿀단지의 꿀을 모두 먹었는데 죽지도 않고 이러고 있지 뭐예요. 훈장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맛을 쩍쩍 다실 뿐이었어요. 견우와 직녀. 하늘나라 임금님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은 배를 무척 잘 짰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을 직녀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직녀는 꽃이 핀 들판에서 견우를 만났어요. 소를 모는 목동 견우는 마음씨도 착하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서로 한눈에 반해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견우가 소를 몰고 직녀를 찾아왔어요. 날씨가 좋으니 소를 타고 놀러 갑시다. 직녀는 견우와 함께 들판으로 놀러 나갔어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견우와 직녀는 들로 산으로 놀러만 다녔어요. 이를 안 임금님은 직녀를 불렀어요. 이제 그만 놀러 다니고 어서 배를 짜도록 해라. 하지만 직녀와 견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어요. 크게 화가 난 임금님은 둘을 불러 말했어요. 견우는 은하수 동쪽으로, 직녀는 은하수 서쪽으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1년에 한 번 질석에만 만나도록 해라. 둘은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출석이 되었어요.
하지만 은하수가 너무나 넓고 깊어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며 울기만 했어요. 둘이 흘린 눈물은 은하수에 차고 넘쳐 땅까지 물바다로 만들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나라의 견우와 직녀가 못 만나서 흘리는 눈물이래. 그러면 우리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자. 땅 위의 모든 까치와 까마귀가 하늘나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만들었어요. 견우와 직녀는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오작교를 건너 서로 얼싸안았어요. 덕분에 땅에서는 물난리 걱정을 덜었지요. 지금도 칠석에 가끔 비가 뿌리지만 이 비는 견우와 직녀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랍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가 벗겨진 것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널 때 새들의 머리를 밟고 건넜기 때문이래요. 호랑이와 나그네. 깊은 산속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커다란 구덩이를 팠어요. 어느 날 마침내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호랑이는 마침 곁을 지나던 나그네에게 사정을 했어요. 저를 구해주시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를 불쌍히 여겨 꺼내 주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나그네에게 덤벼들려고 했어요. 아니, 은혜를 갚겠다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은혜라고? 저 구덩이를 판 게 너희 사람들 아니냐? 호랑이의 말에 나그네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잠깐!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물어보자. 호랑이와 나그네는 먼저 소나무에게 물어보았어요. 사람이 나쁘냐, 호랑이가 나쁘냐? 사람이 나빠. 사람들은 우리를 마구 베어가거든. 소나무의 말이 끝나자마자 호랑이가 나그네에게 덤벼들었어요. 나그네는 얼른 몸을 피하며 외쳤어요. 잠깐! 저기 오는 황소에게 물어보자. 황소야, 사람이 나쁘냐, 호랑이가 나쁘냐? 사람이 나쁘지. 힘들게 일만 시키고 나중엔 우리를 잡아먹거든. 그러자 호랑이가 또다시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볐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기 가는 토끼에게 물어보자. 선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토끼가 말했어요. 그 구덩이로 가보면 더 잘 알 수 있겠는데요? 호랑이는 앞장서서 자기가 빠졌던 구덩이로 갔어요. 토끼가 구덩이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호랑이님이 이까지 구덩이에 빠지다니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러자 호랑이는 구덩이 속으로 훌쩍 뛰어내렸어요. 자, 잘 봤지? 내가 이렇게 이 구덩이에 빠졌다니까? 바로 그때 토끼가 선비에게 말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나그네께서는 가던 길을 계속 가시지요. 그제야 호랑이는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호랑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그네에게 다시는 안 그럴 테니 구해달라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그네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던 길을 갔어요. 가난한 청년과 천년 묵은 지인의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에서 약초를 캐다 파는 총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약초를 캐던 총각이 날이 저물어 산길을 헤매다가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을 보았어요. 총각은 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어요.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그러자 예쁜 처녀가 나와 반갑게 맞아주고 밥도 차려주었어요. 총각은 처녀와 결혼해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느덧 같이 산 지 3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신랑이 말했어요. 여보, 나 집에 좀 다녀와야겠소. 오늘 저녁이 할아버지 제사라오. 색시는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마련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신랑을 본 부모님은 무척 기뻐했어요. 제사를 마친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너와 같이 사는 색시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란다. 오늘 밤 내 몸에 진한 담배진을 바르고 담배 연기를 피우렴. 그러면 지네가 죽을 게다.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스르르 사라져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방문에 뚫린 구멍으로 몰래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지네가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신랑은 자기와 3년이나 같이 산 색시를 차마 죽일 수 없었지요. 신랑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색시를 불렀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사실 천년 묵은 구렁이랍니다. 색시는 자기 남편을 죽인 구렁이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숨어 살았다고 했어요. 오늘 밤 제가 구렁이와 싸울 때 숨어서 보시다가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질러주세요. 이튿날 밤이 되자 산속 으슥한 곳에서 지네로 변한 색시와 구렁이가 싸움을 벌였어요. 지네가 밀리기 시작하자 걱정이 된 신랑이 커다랗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 소리에 놀란 구렁이가 돌아보자 그 사이에 지네가 구렁이를 콱 깨물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한을 풀었네요. 선물로 상자를 하나 드릴 테니 가지고 가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말을 마친 색시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집으로 달려가 보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금과 은이 가득 든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신랑은 상자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연호랑과 새오녀. 옛날 신라동의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오녀 부부가 사이좋게 살았어요. 하루는 연호랑이 바닷가 바위 위에서 고기를 잡는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이며 바다로 둥둥 떠가는 것이었어요. 연호랑이 놀라서 큰 소리로 울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위가 너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연호랑이 깜빡 잠들었다가 눈을 뜨니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연호랑은 동쪽으로 떠내려 왔어요. 바위가 멈춘 곳은 지금의 일본인 대화국이었어요. 하늘이 보내주신 우리의 왕이다. 그곳 사람들은 연호랑을 왕으로 삼았어요. 연호랑은 나라를 잘 다스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러나 연호랑의 마음 한구석은 늘 새오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 그리운 새오녀는 지금 어찌 지내고 있을꼬. 한편 새오녀는 남편 연호랑을 찾아 날마다 바닷가를 이리저리 헤맸어요. 어느 날 새오녀는 바위에 엎드려 엉엉 울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튿날 정신이 든 새오녀는 깜짝 놀랐어요.
새우녀도 바위에 실려 대화고까지 온 거예요. 하늘에서 새 왕의 짝을 보내주셨구나. 사람들은 새우녀를 왕비로 맞았어요. 다시 만난 연호랑과 새우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연호랑과 새우녀가 떠난 뒤 신라에는 해와 달이 뜨지 않았어요. 신라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해와 달이 뜨지 않느냐? 신라에 있던 해와 달의 기운이 동쪽 나라 대화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라 임금은 신하들을 보내 연호랑과 새우녀에게 돌아오라고 했어요. 연호랑은 신라 신하들에게 새우녀가 짠 비단 한 피를 내주며 말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십시오. 그러면 해와 달이 뜰 것입니다. 신하들이 신라로 돌아와 이 비단을 놓고 제사를 지냈더니 거짓말같이 해가 뜨고 달이 떴다고 해요. 냄새 맡은 갑.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나란히 이웃해서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뭐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바빴어요. 우린 사흘 굶었으니 열흘 굶은 사람에게 이 쌀을 나누어 줍시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비웃었어요. 저나 굶지 말지. 저도 굶으면서 남을 줘? 부자는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우겼어요. 빌려준 괭이를 돌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 보니 늘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가난한 사람이 집으로 가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풍겨왔어요. 가난한 사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냄새라도 실컷 맡아보자. 가난한 사람이 생선 냄새를 맛있게 맡고 있는데 부자가 나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멱살을 움켜쥐고 소리쳤어요. 이놈아, 내가 단량이나 주고 산 생선 냄새를 공짜로 맡아? 가난한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냄새를 맡는데도 돈을 내야 한단 말이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당장 돈을 내놓아라!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사람은 걱정이 되었어요. 여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묻자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세상에, 냄새 맡은 값을 내놓으라고요? 아내는 기가 막혔어요. 그렇다오. 내일 아침까지 당장 내놓으라니 아버님 제사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을 줘야 되겠소. 그때 10살 먹은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좋은 수가 있으니 맡겨주십시오. 날이 새자 가난한 집 아들은 돈 단량을 들고 부잣집으로 갔어요. 어제 냄새 맡은 갑 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자는 얼른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가난한 집 아들은 돈을 주지는 않고 흔들어서 짤랑짤랑 소리를 냈어요. 자, 돈소리 잘 들으셨지요? 생선도 냄새만 맡았으니 갑도 소리로만 치는 게 맞지요? 부자는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깊고 깊은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추운 겨울 호랑이는 배가 고파 산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까지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어요. 그때 어디선가 응애 응애 우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집으로 가보았어요. 엄마가 아기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가, 울지 마라. 밖에 호랑이가 왔다.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온 줄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아기는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때 아기 엄마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얘따, 여기 곶감이다. 뚝 그치렴. 그러자 아기는 울음을 뚝 그쳤어요. 저 곶감이란 놈이 아주 무서운가 보군. 저 놈이 나오기 전에 얼른 도망가자. 호랑이는 겁이 나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런데 마침 소도둑이 살금살금 외양간에 숨어들었어요. 소도둑은 호랑이가 송아지인 줄 알고는 등에 덥석 올라탔어요. 우와! 곶감이다! 곶감! 호랑이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소도둑은 그제야 자기가 올라탄 것이 호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옛날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지. 소도둑은 호랑이 등에 찰싹 붙었어요. 그럴수록 호랑이는 더 놀라 마구 날뛰었어요. 호랑이가 커다란 나무 밑을 지날 때 소도둑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호랑이는 산속 깊이 달아나며 생각했어요. 휴, 하마터면 곶감에게 붙잡힐 뻔했네. 휴, 하마터면 호랑이밥이 될 뻔했네. 소도둑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 뒤로 그 마을에는 호랑이도 소도둑도 얼씬거리지 않았답니다. 도둑과 맷돌. 먼 옛날 무엇이든 말만 하면 나오는 맷돌을 가진 임금이 있었어요. 이 맷돌은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하면 은이 나오는 신기한 맷돌이었어요. 어느 날 도둑이 궁궐로 몰래 들어와 보물창고 깊숙한 곳에서 맷돌을 찾았어요. 도둑은 맷돌을 등에 짊어지고 밤새 달려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그때 마침 배가 한 척 보였어요. 옳지, 배를 타고 도망가자. 도둑은 배를 저어 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한숨 돌린 도둑은 문득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이 맷돌이 가짜가 아닐까? 도둑은 맷돌을 돌리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와라, 소금!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흘러나왔어요. 도둑은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소금은 쉬지 않고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자 배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소금아, 뚝! 아니, 소금, 그만! 멈추려면 뭐라고 해야 하지? 소금아, 안녕! 도둑은 온갖 말을 다 해보았지만 소금은 계속 쏟아졌어요. 배는 그만 바닷속 깊이 가라앉고 말았어요. 바닷물이 짠 이유는 지금도 맷돌에서 소금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혹부리 영감. 옛날 얼굴에 큰 혹이 달린 혹부리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씨도 착하고 노래도 잘했어요. 하루는 혹부리 할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열심히 일하느라 해가 저무는 줄도 몰랐지요. 할아버지는 어두운 산길을 내려오다가 그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어요.
그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보였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군. 할아버지는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캄캄한 데에 누워 있자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노래나 한 곡 불러야지.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어디선가 도깨비들이 나타났어요. 영감,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도깨비들은 노래에 맞추어 덩실덩실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해치지 않을 테니 노래 한 곡만 더 불러줘. 도깨비들의 청해에 할아버지는 흥겹게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덧 날이 환하게 밝았어요. 젖닭이 울기 전에 돌아가야 해. 도깨비들이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그때 대장 도깨비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 멋진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혹에서 나오지. 할아버지가 얼굴에 붙은 혹을 가리켰어요. 그럼 그 혹 4개 다오. 할아버지는 속으로 옳다구나 하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대장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혹을 뚝 떼어 가더니 금이 가득 든 자루를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웃 마을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이 소문을 듣고는 늦은 밤에 도깨비 집을 찾아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잠시 뒤 도깨비들이 나타나 물었어요. 영감, 그 노래는 어디서 나오지? 욕심쟁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거야 이 노래 주머니에서 나오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혹을 가리켰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 혹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던데. 이 혹도 가져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혹을 떼러 갔다가 혹을 더 붙이는 바람에 혹부자가 되었답니다. 목화값은 누가 물어야 하나? 어떤 마을에 목화장수 4사람이 살았어요. 목화장수들은 목화값이 쌀 때 잔뜩 사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창고 안에 하얀 목화가 누런 쥐 오줌으로 더러워지는 게 문제였어요. 목화 장수들은 돈을 모아 고양이를 샀어요. 고양이 주인을 누구로 하지? 돈을 똑같이 냈으니 고양이 다리를 1개씩 맡기로 하면 어때? 그 뒤로 목화 창고에서는 더는 쥐를 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고양이가 다리를 다쳤어요. 다친 다리의 주인이 기름 묻은 붕대로 고양이 다리를 동염해 주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아궁이 옆에서 쉬다가 기름 묻은 붕대에 불이 붙고 말았어요. 야옹 야옹. 고양이가 창고 안에서 이리저리 뛰는 바람에 불이 목화에 옮겨붙어 모두 타 버렸어요. 큰 손해를 본 목화장수 셋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을 원망했어요. 자네가 목화값을 물어내게. 다친 다리 주인은 말도 안 된다며 화를 냈어요. 목화장수 넷은 고울원님을 찾아갔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원님이 말했어요. 목과장수 세 사람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에게 목값을 물어주어라. 그러자 목화장수 셋이 따지고 들었어요. 큰 손해를 본 우리더러 목값을 물어내라니요. 그러자 원님이 엄하게 말했어요. 다치지 않은 세 다리가 고양이를 창고로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불이 안 났을 게 아니냐. 목화장수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시오, 자시오, 가시오. 옛날에 시골 사는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한양 구경을 갔어요. 한참 구경하다 보니 배가 고팠어요. 돈이 없는데 어찌한다? 옳지, 그렇게 하자. 김서방은 국밥집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주인장, 저기 저 사람이 입은 게 무엇이요? 옷이요. 국밥집 주인이 이상한 것도 다 묻는다고 생각하며 대답했어요. 주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서방은 주막 안으로 성큼 들어섰어요. 그러고는 광주리에 담긴 잣을 가리키며 다시 주인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요? 잣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김서방은 잣을 정신없이 집어 냠냠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본 주인은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김서방은 이번에는 자기가 쓴 갓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주인장,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요? 갓이요, 갓! 주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서방은 냉큼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어깨를 으쓱 대며 말했어요. 한양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군. 꽃이 된 도라지. 아주 먼 옛날 금강산에 도라지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어요.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지요. 그런데 어머니의 약값으로 채부잣집에 많은 빚을 진 데다 얼마 전 아버지마저 병으로 쓰러져 도라지네는 끼니 때마다 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서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해서 도라지는 채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뿐인 딸이 남의 집 종으로 떠나게 되자 아버지의 병은 더욱 깊어졌어요. 내가 못나서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아버지, 부디 건강하세요. 도라지와 아버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새벽 도라지는 밥을 지어놓고 잠든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린 뒤 길을 떠났어요. 채부잣집으로 가는 길에 도라지는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왜 우리만 두고 떠나셨어요? 흑흑. 도라지는 울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산속의 추위가 도라지의 몸을 꽁꽁 얼렸어요. 가엾게도 도라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어요. 다음해 봄, 금강산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었어요. 도라지가 잠들어 죽은 무덤가에도 이름 모를 새싹이 돋아났어요. 새싹은 자라서 하얀 꽃 한 송이를 피웠지요. 사람들은 도라지의 넋이 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꽃을 도라지꽃이라고 불렀어요.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에 마음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어느 날 나무꾼이 연못가에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가 뚝 부러지더니 도끼가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아이고, 내 도끼! 나무꾼이 어쩔 줄 몰라 울고 있는데 연못 한가운데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왜 울고 있느냐?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주마.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요. 산신령은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산신령은 잠시 뒤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나 나무꾼은 이번에도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나무꾼의 새 도끼를 들고 나왔어요.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참으로 마음씨가 바르구나. 산신령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모두 나무꾼에게 주었어요. 옆마을 욕심쟁이 나무꾼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나무를 찍는 척 하다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다 내 도끼! 잠시 뒤 나타난 산신령에게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가 모두 자기 것이니 찾아달라고 말했어요. 이를 괘씸하게 여긴 산신령은 그대로 사라져 버렸어요.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기는커녕 자기 도끼도 잃고 말았답니다. 설문대 할망. 옛날 제주도에 설문대 할망이 살았어요. 설문대 할망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아무리 깊은 바다도 겨우 무릎까지 올 정도였어요. 아이고, 다리야. 편히 쉴 곳 한 군데가 없구나. 할망은 다리가 아플 때마다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척척 흙을 쌓아 산을 만들었어요. 산이 너무 뾰족해서 엉덩이가 아프겠구나. 할망은 산꼭대기 흙을 조금 파냈어요. 이 산이 한라산이 되었고 흙을 파낸 곳은 작은 호수인 백록담이 되었어요. 설문대 할망은 흙을 나르느라 옷이 더러워져서 새 옷을 한 벌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희가 내 옷을 한 벌 지어주면 육지로 편하게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마. 사람들은 고민이 되었어요. 할망의 덩치가 워낙 커서 옷을 짜는 데 필요한 명주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 마을에서는 저고리를 만들게요. 그럼 우리 마을에서는 치마를 만들지요. 제주도 사람들은 힘을 모아 할망의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망의 옷을 만들려면 100통이 넘는 명주실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섬을 탈탈 털어도 실은 99통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들다 만 옷을 할망에게 가져갔어요. 할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모두 애썼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 나는 그만 제주도를 떠나겠다. 할망은 짓다가 만 옷을 제주도에 두고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는 다리가 없대요. 누렁소와 검정소.
더운 여름날 한 선비가 시골길을 가다가 농부가 소 2마리를 몰며 밭을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선비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검정소와 누렁소 중에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가 당황한 얼굴로 밭 가장자리로 나왔어요. 농부는 선비 곁에 와서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힘은 저 검정소가 더 셉니다만 꾀를 부리지 않고 일을 잘하는 건 누렁소지요. 선비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노인정께서는 하찮은 짐승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누렁소가 일을 더 잘한다는 말이 검정소 귀에 들어가면 아무리 짐승이라도 기분이 좋을 리 있겠소? 일을 시키는 소까지 배려하는 늙은 농부의 마음 씀씀이에 선비는 깊이 감동했어요. 선비는 그 일을 교훈 삼아 평생 남을 헛듣지 않았어요. 이 선비가 바로 조선 세종 임금 때의 유명한 정승인 황이랍니다. 도깨비 가족. 참나무 도깨비와 오리나무 도깨비가 이웃에 살았어요. 참나무 도깨비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오리나무 도깨비 집에서는 싸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어느 해 봄 참나무 도깨비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 날 며느리 도깨비가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가보니 시어머니 도깨비가 밥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일찍 일어났구나. 밥은 안 쳐놓았으니 불만 떼면 된다. 난 잠깐 나갔다 오마. 그런데 며느리 도깨비가 불을 너무 세게 떼는 바람에 밥이 타고 말았어요. 잠시 뒤 돌아온 시어머니 도깨비가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불을 너무 많이 뗐나 봐요. 며느리 도깨비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말했어요. 아니다. 오늘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은 것 같구나. 시어머니 도깨비는 며느리 도깨비를 위로했어요. 그때 시아버지 도깨비와 아들 도깨비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시아버지 도깨비가 말했어요. 이런,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넣어주었구나. 그러자 아들 도깨비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다 놓았나 봐요. 참나무 도깨비 가족은 즐겁게 밥을 다시 지었어요. 그해 가을 오리나무 도깨비의 아들도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 도깨비가 시집 온 날 아침에 밥을 하는데 불을 너무 세게 떼서 밥이 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 도깨비가 부엌으로 달려 나왔어요. 시집 온 첫날부터 밥을 태우다니 어이가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밥을 처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디서 말대꾸냐? 시어머니 도깨비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어요. 마당에서 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 도깨비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쯔쯔, 집안이 어떻게 되려고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나? 그때 아들 도깨비가 부엌으로 성큼 들어서며 자기 아내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잘한다, 잘해.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그러자 며느리 도깨비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기에 집을 나가라는 말이에요? 밥 한 번 태운 거 가지고 너무하네요.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에 어느 가난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주었어요. 농부는 빨간 부채를 꺼내 붙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코가 쑥 길어지는 거예요. 놀란 농부가 얼른 파란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자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참 신기한 부채로구나. 농부는 부채를 붙여서 코를 늘렸다 줄였다 하며 좋아했어요. 며칠 뒤 집에 쌀이 떨어지자 농부는 부자 영감을 찾아가 쌀을 구워달라고 부탁했어요. 뭐? 어림없는 소리 말게. 부자 영감이 버럭 화를 냈어요. 농부는 몰래 빨간 부채를 꺼내 살살 붙였어요. 그랬더니 부자 영감의 코가 순식간에 길어졌지요. 며칠 뒤 부자 영감이 코를 고쳐주는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농부는 부자 영감을 찾아가 맥을 짚는 척하며 파란 부채를 살살 붙였어요. 부자 영감의 코가 원래대로 줄어들었어요. 농부는 부자 영감의 재산을 절반 나누어 받아 일하지 않고 놀고 먹게 되었어요. 어느 날 농부는 심심해서 코가 얼마나 길어나는지 보려고 빨간 부채를 붙였어요. 농부의 코는 쭉쭉 늘어나 하늘나라까지 올라갔어요. 하늘나라 부엌에서 불을 떼던 궁녀가 부직갱이를 농부의 코에 깨어 놓았어요. 어이쿠 뜨거워라. 깜짝 놀란 농부가 파란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자 코가 줄어들며 농부의 몸이 붕 떠올랐어요. 그 순간 궁녀가 코에 깬 부직갱이를 빼냈어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농부는 땅으로 떨어지며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농부의 코 끝에는 모기한테 물린 자국이 빨갛게 나 있었답니다. 곰 잡은 이야기. 옛날에 한 농부가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써 농사를 지어 놓으면 곰이 와서 망쳐놓고는 했어요. 고구마도 감자도 옥수수도 다 먹어버렸지요. 어느 날 농부가 나무를 해서 가지고 오는데 저쪽에서 곰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곰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구나. 농부는 올가미를 만들어 곰이 다니는 길에 놓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가보니 올가미가 치워져 있었어요. 농부는 맥이 탁 풀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느 날 농부가 딱딱한 매주에 머리를 탁 부딪혔어요. 그 순간 농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곰, 넌 이제 나한테 잡혔다. 농부는 튼튼한 칡을 한 다발 베어서 커다란 돌덩이를 칭칭
동염했어요. 그런 다음 곰이 다니는 길가 나뭇가지에 돌을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배고픈 곰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오늘은 농부네 고구마를 먹으러 가볼까? 그런데 농부네 밭으로 가던 곰은 농부가 매달아 놓은 돌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화가 난 곰은 돌을 확 밀어버렸어요. 곰이 돌아서자 밀었던 돌이 날아와 곰의 머리를 퍽 쳤어요. 곰은 눈앞이 아찔하고 머리가 핑 돌고 눈에서는 불똥이 튀었어요. 이런 괘씸한 돌 같으니라고! 어디 한번 해보자! 곰은 아까보다 더 세게 돌을 밀었어요. 조금 뒤 돌이 다시 곰의 머리를 쿵 때렸어요. 곰은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어요. 화가 치민 곰이 돌을 더 힘껏 밀었어요. 돌은 또다시 눈 깜짝할 사이에 곰의 뒤통수를 들이받았어요. 쿵! 곰은 눈앞이 핑핑 돌아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곰은 젖먹던 힘을 다해 돌을 밀었어요. 그러나 곰이 돌아서자마자 돌은 아까보다 훨씬 더 세게 곰의 머리를 탁 쳤어요. 쿵! 벌러덩 쓰러진 곰은 죽고 말았어요. 숨어서 곰이 하는 짓을 보고 있던 농부는 죽은 곰을 끌고 집으로 왔어요. 그때부터 멍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저런 곰 같은 놈이라고 했대요. 제주 많은 삼형제. 옛날에 제주 많은 삼형제가 살았어요. 첫째는 멀리까지 잘 볼 수 있었어요. 둘째는 큰 바위도 번쩍 들 만큼 힘이 셌어요. 셋째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끄떡없었어요. 어느 해에 가뭄이 들어 많은 사람이 굶주렸어요. 그런데 고을 원님은 자기 곶감만 채웠지요. 하루는 삼형제가 뒷산에 올라갔어요. 첫째가 멀리 내다보고는 말했어요. 원님 곶간에 쌀 가마니가 가득하구나. 둘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어요. 형님, 우리가 원님을 혼내줍시다. 분을 참지 못한 셋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삼형제는 몰래 원님의 곶간으로 갔어요. 첫째와 셋째가 망을 보고 힘센 둘째가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나왔어요. 이튿날 삼형제는 고을 사람들에게 쌀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쌀이 몽땅 사라지자 원님은 화가 나서 아무나 데려다 곤장을 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삼형제가 원님을 찾아갔어요. 쌀을 훔친 거는 나요. 셋째가 소리치자 원님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포졸들이 셋째에게 곤장을 치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그러나 셋째는 간지럽다며 실실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원님은 약이 올라 펄펄 뛰었어요. 멋들 하느냐, 저놈을 더욱 세게 쳐라. 포졸들이 사정없이 곤장을 퍽퍽 내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때려도 셋째는 끄떡없었어요. 사또는 그만 제 풀에 지쳐버렸어요.
욕심 많은 원님을 골탕 먹인 삼형제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금덩이보다 소중한 것. 어느 또돌이 모슴이 몇 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을 금덩이로 바꾸어 고향으로 떠났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어 머슴은 주막에 들렸어요. 그런데 머슴 눈에는 주막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금덩이를 탐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척하며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금덩이를 얻고 있다가 잠이 들면 어떻게 하지? 머슴은 금덩이를 어디에 숨길까 궁리하다가 윗목의 쥐구멍에 숨기고는 마음 놓고 잠이 들었어요. 머슴이 이튿날 늦지막이 일어나 보니 나그네들은 떠날 준비를 하느라 바빴어요. 머슴은 살그머니 방문을 열어보았어요. 누군가 소근소근 귓속말을 하면 자기 금덩이를 어떻게 빼앗을까 수군대는 것 같고 낄낄거리며 웃는 모습을 보면 모두 한편이 되어 금덩이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머슴은 짐을 들고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와 쌩쌩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머슴이 한참 달려 어느 강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주막집 주인이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왔어요. 잊고 가신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주인이 내놓은 것은 금덩이를 싼 보퉁이였어요. 일어나자마자 주랭랑을 치느냐 정작 금덩이가 든 보퉁이를 깜빡하고 두고 온 거예요. 머슴은 진심으로 고개 숙여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일 났어요.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주막집 주인의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좀 구해주시오. 하지만 물살이 거칠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머슴이 금덩이를 들어 올리며 외쳤어요. 저 아이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금덩이를 주겠소. 그러자 한 젊은이가 강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 나왔어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주막집 주인의 말에 머슴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에게 금덩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방귀시합.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아주 잘 뀌는 두 사람이 살았어요. 둘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 방귀가 더 세다며 옥신각신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방귀 시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좋소. 그러면 절구통을 주고받기로 합시다. 둘은 산을 사이에 두고 방귀로 커다란 절구통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먼저 키 작은 방귀쟁이가 절구통에다가 대고 방귀를 뭉 끼웠어요. 이번에는 키 큰 방귀쟁이가 있는 힘을 다해 방귀를 빵 끼웠어요. 뿡 뿡뿡 빵 빵빵. 절구통은 산을 넘어 왔다 갔다 하다가 둘이 있는 힘을 다해 방귀를 뀌자 산꼭대기에서 빙빙 돌더니 하늘 위로 날아갔어요. 누구 나이가 가장 많을까? 옛날에 토끼, 노루, 두꺼비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하루는 여우가 맛있는 음식을 듬뿍 주고 갔어요. 몸집이 가장 큰 내가 먼저 먹겠네. 노루가 음식 앞에 바짝 다가앉으며 말했어요. 그러자 토끼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허, 수염이 있는 어른이 먼저 먹어야지. 두꺼비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누가 뭐래도 주름살이 많아야 어른이지. 셋은 서로 먼저 먹겠다고 다투었어요. 누가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인지 따져보고 그 친구가 먼저 먹기로 하세. 노루의 말에 모두 좋다고 찬성했어요.
먼저 노루가 나서서 나이 자랑을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생겨날 때 같이 태어났지. 그때는 밤하늘에 둥그런 달만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날마다 별을 하나씩 박아 넣었지. 그 덕분에 지금처럼 별이 많아진 거야. 그런데 내가 하늘에 별을 박을 때 타고 올라간 사다리는 내가 옛날에 심은 나무로 만든 거야. 어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지? 토끼가 으스대며 말하자 노루의 두 뺨이 붉어졌어요. 그때 두꺼비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죽은 내 손자가 생각나는군. 토끼가 나무를 심을 때 내 손자도 나무를 심었지. 그런데 몇 년 뒤 손자가 나무를 베어 망치를 만들었는데 망치로 땅땅 별을 박다가 떨어져서 그만. 두꺼비는 더욱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더니 이내 울음을 뚝 그치고는 말했어요. 아무 말 없는 걸 보니 내 나이가 가장 많다고 인정하나 보구나. 그럼 내가 먼저 먹을게. 두꺼비는 덥석 음식을 먹었어요. 짧아진 바지. 옛날에 부자 영감과 가난한 선비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부자 영감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들은 모였다 하면 아버지 몰래 서로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부자 영감은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기 딸들만큼 효성스러운 딸들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 딸들이 아니라 선비네 딸들을 칭찬할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 이튿날 부자 영감은 선비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선비는 무릎이 다 드러난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날씨가 무척 덥지요. 부자 영감은 선비 체면에 짧은 바지를 입은 것이 이상해서 슬쩍 돌려서 물었어요. 이 짧은 바지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선비는 웃음꽃을 피우며 바지가 왜 짧아졌는지 들려주었어요. 며칠 전에 바지를 입으려고 보니 너무 길더군요. 그래서 딸들에게 한 뼘만 줄여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 이렇게 짧아져 있더군요. 알고 보니 세 딸이 저마다 한 뼘씩 줄였지 뭡니까? 그날 밤 첫째가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이라고 해서 줄이고, 둘째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또 한 뼘을 줄이고, 셋째가 아침에 일어나 또 한 뼘을 줄여놓았던 게지요. 그래서 바지가 이렇게 짧아진 거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자 영감은 바지 하나를 들고 세 딸에게 갔어요. 이 바지가 너무 길어서 입지 못하겠구나. 내일까지 한 뼘만 줄여놓아라. 네, 아버지. 세 딸이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부자 영감은 설레는 마음으로 바지를 입어봤어요. 그런데 바지 길이는 그대로였어요. 서로 미루느라 아무도 줄이지 않았던 거예요. 부자 영감은 딸들이 서로 내 탓이라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아저씨, 졸졸 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어요. 아들은 착했지만 약간 모자랐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어떻게든 사람 구실을 하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두부 좀 사다 주겠니? 네, 어머니. 아들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은 잊어버릴까봐 계속 두부 하고 중얼거리며 걸어갔어요. 두부.
잠시 뒤 아들은 개울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런데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듣고 이때부터 졸졸 하면서 걸었어요. 두부 가게에 도착한 아들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졸졸 주세요. 주인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졸졸이라고? 그게 뭐냐? 여기는 두부밖에 없단다.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다시 가서 이번에는 꼭 두부를 사오렴. 잠시 뒤 아들은 무사히 두부를 사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두부를 받아 솥에 넣었어요. 나는 잠깐 밖에 다녀올 테니 아궁이에 불을 좀 떼주겠니? 아들은 아궁이 앞에 주저앉아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돌아온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솥이 마당에 엎어져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불을 떼는데 솥이 저한테 부글부글 욕을 하지 뭐예요? 그래서 엎어버렸어요. 아들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렸어요. 어머니는 어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가 떡을 더 먹을까? 옛날에 코를 질질 흘리는 코훌리개, 부스럼투성이 머리를 박박 긁는 박박이, 눈곱이 더덕더덕 낀 눈첩첩이가 살았어요. 어느 여름 날밤 셋이서 별 구경을 했어요. 하늘에는 별도 참 많다. 코훌리개가 옷소매로 코를 쓱 문지르며 말했어요. 떡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지? 박박이가 머리를 득득 긁으며 끼어들었어요. 떡 얘기하니까 떡 먹고 싶다. 눈첩첩이도 가려운 눈을 부비며 말했어요. 그때 마침 이웃집 할머니가 시루떡을 가져왔어요. 우와, 떡이다, 떡! 박박이가 말했어요.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 떡 다 먹기로 하자. 지금부터 코를 안 훔치고 눈을 안 비비고 머리를 안 긁고 오래 참는 사람이 이 떡 다 먹는 거야. 어때? 코훌리개와 눈첩첩이가 그러자고 했어요. 셋은 떡을 가운데 두고 내기를 시작했어요. 박박이는 머리가 근질근질 간지러워 미칠 지경이었어요. 코훌리개는 코에 대롱대롱 매달린 콧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눈첩첩이는 눈을 안 비비려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더는 못 참게 된 박박이가 꾀를 냈어요. 며칠 전에 사슴 한 마리를 보았단 말이야. 그 사슴 머리에 뿔이 여기도 나 있고 여기도 나 있고 여기도 나 있더라. 박박이는 그러면서 가려운 머리를 긁었어요. 내가 그 사슴을 보았다면 이렇게 활을 겨누어 써서 잡았을 텐데. 코훌리개가 활쏘는 신용을 하며 옷소매로 코를 쓱 닦았어요. 그러자 눈첩첩이는 안 돼! 활을 쏘면 안 돼! 하며 손을 휘휘 내저으면서 눈을 비볐답니다. 끝없는 이야기. 94살인 우리 할머니의 방은 늘 담배 연기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야기해주세요. 이제 없다. 이야기 좋아하면 가난하게 산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를 때면 할머니는 화로를 뒤적이며 할 이야기가 없다고 딱 잡아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조르고 조르면 할머니는 나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끝이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중국에 아주 큰 쥐가 살았단다. 그 쥐는 중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뒤져먹고는 백두산을 넘어 우리 땅으로 넘어왔지. 그러고는 모든 곡식을 뒤져 먹기 시작했단다. 할머니는 곰방대를 쭉 빨았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잔뜩 기대가 되어 할머니의 입을 바라보았어요. 그 쥐는 우리나라의 모든 곡식을 다 뒤져먹은 뒤 일본으로 가려고 제주 앞바다에 tum벙 뛰어들었단다. 그러고는 헤엄을 치기 시작했지. tum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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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벙.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계속 같은 말만 하셨어요. 참다 못한 우리는 볼멘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그만 tum벙하시고 다음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의 쥐가 아직 10발짝도 못 갔구나. tum벙, tum벙, tum벙. 우리는 더는 듣기 싫어서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어요. 이제부터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를 해주마. 먼 옛날 중국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단다. 메뚜기 떼는 중국의 모든 곡식과 풀을 다 뜯어먹고는 백두산 근처에 다다랐단다. 그곳에는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집에는 아주 커다란 뒤주가 하나 있었단다. 그 뒤주에는 조그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지. 메뚜기 한 마리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벼알 하나를 물고 나왔단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갔다 나오고 또 한 마리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우리는 방에 들어누워 뒹굴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그만 들락거리고 다른 곳으로 좀 가요. 저놈 봐라. 한 입에 벼알을 2개나 물고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며 방문을 활짝 열었어요. 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내일은 진짜 긴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일 또 오너라. 아이들이 눈 속에 발자국을 찍으며 집으로 돌아가자 할머니는 하늘 가득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어요.